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를 평가할 자격을 주지 않을 것. 예전에 친구가 소개팅을 했던 남자는 친구에게 좋아하는 운동이 있냐고 물으며 골프나 승마 같은 건 안 좋아하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건 사실 취미가 아닌 상대의 경제력을 가늠하기 위한 질문. 남자든 여자든 이성의 경제력을 보는 게 나쁜 건 아니다. 나 역시도 분명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것과 쉴 새 없이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를 내며 사람의 모든 걸 숫자로 환원시키는 건 좀 다른 문제다. 사는 집을 확인하고 연락이 없었다는 사람, 부모님 직업을 확인하는 것에 모든 대화를 쏟는 사람, 그런 상대들 앞에서 누군가는 답안지를 제출한 아이처럼 상대가 나에 대해 내릴 평가에 불안하다고 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리 불안해할 필요가 있을까? 내 경우를 말하자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숫자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은 삶의 기쁨이 너무 단출한 것 같아서 전혀 섹시하지 않다. 한마디로 내 취향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겐 내가 자격 미달이겠지만 그 사람도 내겐 자격 미달인 거다. 내게 필요한 건 나와 닮은 단 한 사람일 뿐이지 그들이 아니며 그들만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 만약 누군가 나를 숫자로 평가한다면 놀고 있네. 니들은 어차피 다 탈락이야 이것들아. 주눅 들 만큼 겸손하지 말 것. 책을 내고 난 후 종종 친구들은 나를 김 작가라 불렀다. 하지만 친구들끼리 장난처럼 하는 말일 뿐 나는 나를 작가라 여기지는 못했다. 작가의 사전적 의미는 글이나 그림 등의 창작자일 뿐임에도 작가의 자격 앞에선 늘 민망하고 어색했다. 그러다 어느 여행자의 일화를 듣게 되었다. 여행자는 유럽 어느 술집에서 한 바텐더를 만났는데 바텐더는 여행자에게 자신을 시인이라고 소개했다고 한다. 그 말에 여행자가 당신 이름으로 나온 시집이 있나요? 라고 물었고 바텐더는 아니요, 시집을 낸 적은 없지만 시를 쓰기 때문에 시인이죠 라고 답했다. 왜 나는 몇 권의 책을 내고도 작가라 불리는 것을 어색해하고 다른 누군가는 시집 한 권이 없어도 스스로를 당당하게 시인이라 부를 수 있었을까? 개인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건 문화의 차이가 크다. 그 차이는 공교육에서도 보여진다. 개인의 개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서양에서는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가르친다. 실례로 생각의 지도의 저자 리처드 니스벳이 밝히길 그의 고향에서는 교육의 목표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과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 논쟁까지 있었다고 한다. 우리 입장에선 별게 다 논쟁거리다 싶기도 하지만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큼 개인의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을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 사회는 개인의 개성보다는 집단의 조화를 중시하는 관계 지향적인 사회다.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바른 생활이라는 과목을 배우며 관계 맺는 법을 가장 먼저 익힌다. 사실 따로 가르칠 것도 없다. 요약하자면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누구와도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란 이야기. 우리는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도록 교육받기보다는 타인의 생각과 감정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교육을 받았다. 영어에는 대응할 단어조차 없는 눈치가 한국인은 유난히 발달한 것도 서양인이 보기엔 자기 비하에 가까운 겸손도 이러한 문화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오랜 수련의 결과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위하여 주제 파악 못하고 꼴값 떤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하여 고도의 눈치와 겸손을 발휘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자격 앞에서 머뭇거린다. 물론 겸손도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도 미덕이다. 그러나 그 가치는 타인의 눈치를 보며 주눅드는 것이 아닌 타인에 대한 존중에 있을 뿐이고
타인의 감정을 염려하느나 정작 자신의 감정을 돌보지 못한다면 그 무엇도 미덕이 될 수 없다. 그러니 당신이 지칠 만큼 눈치를 볼 필요도 주눅들 만큼 겸손할 필요도 없다. 당신이 가장 존중해야 하는 사람은 언제나 당신 자신이다. 플러스 약간의 근자감과 어느 정도의 개샹 마이웨이 정신이 필요하다. 나의 삶을 존중할 권리를 말할 것.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읽었다. 글쓴이는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손님으로 온 한 아주머니가 글쓴이를 가리키며 딸에게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고 말했다. 의문의 일패를 당한 글쓴이는 불쾌했다. 그녀는 경험을 쌓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뿐이었고 동료 역시 명문대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마침 중국인 손님이 들어왔고 중국 유학 경험이 있었던 그녀는 유창한 중국어로 주문을 받았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아주머니가 놀라며 겸연쩍어했다는 이야기였다.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은 그 아주머니를 비난했다. 하지만 과연 아르바이트생은 그 아주머니와 얼마나 다를까? 글쓴이는 계속해서 자신이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그저 경험을 쌓기 위해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임을 강조했다. 그녀의 적절한 흥변은 아주머니의 언행 자체가 아니라 내가 그런 취급을 당할 사람이 아닌 것에 맞춰져 있었다. 한마디로 그녀는 억울하다. 자신은 경험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뿐 공부를 안 해서 저렇게 된 이들과는 다른 존재인데 말이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자극 글귀라는 것이 나온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1등급에서 3등급은 치킨을 시키고 4등급에서 6등급은 치킨을 튀기고 7등급에서 9등급은 치킨을 배달한다. 얼핏 들으면 라임 돋는 위트 있는 문장이지만 이 텍스트는 치킨을 배달하는 삶, 공장에서 미싱하는 삶을 공부하지 않은 형벌로 바라보게 하고 땀 흘리는 노동을 비참한 삶으로 만든다. 그리고 이 텍스트 속에서 우리는 노동자에 대한 무시와 차별을 머릿속에 기분 OS로 장착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의 뿌리는 결코 짧지 않다. 백성이 지은 농사로 먹고 살면서도 그들을 천대하고 호랑말코 같은 관료들이 심어놓은 관존민비, 즉 이 뜻은 관리는 높고 귀하며 백성은 낮고 천하다고 여기는 헛소리. 이 직업관이 자본주의 위세 경쟁에 맞물려 새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이다. 이 차별의 OS는 직업 간의 임금의 차를 좁히지 못하게 하고 그건 다시 차별을 강화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첫 번째, 이 문제는 단지 만인이 평등하다는 휴머니티 관점에만 있는 게 아니다.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하면 저렇게 된다는 말을 듣고 온갖 자극 글귀를 읽으며 당연히 드라마 속의 커리어 우먼이나 비즈니스맨이 되는 미래만을 그린다. 그러나 현실의 많은 이들이 육체 노동자로 살아가며 평범한 직장에서 을의 삶을 마주한다. 드라마 세트장 같은 곳에서만 살 줄 알았던 이들이 어린 시절 자신의 무시했던 삶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 미래에 대한 과대망상과 차별의 OS가 평범한 자신에 대한 수치심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자신이 그들과 같다는 걸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 노동자 계급의 연대가 어려운 이유 역시 이 자기 혐오에 있다. 두 번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멸시의 부작용은 다른 쪽에서도 진행된다. 은근한 차별과 멸시를 품고 치킨 배달을 하지 않기 위해 공장에서 미싱하지 않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것. 그 속에선 배움에 대한 유희와 호기심은 없다. 무시와 추락에 대한 불안을 동력으로 공부하고 불안이 줄어들면 자극 글귀를 찾으며 불안을 충전할 뿐이다. 물론 일시적인 불안과 긴장감은 능률을 높이고 동기를 제공한다. 하지만 삶의 동력으로 불안과 긴장만이 남았을 때는 아로마민 골드로도 풀 수 없는 마음의 만성 피로가 만들어진다.
부모가 자신의 행복을 위한다며 내뱉던 말들이 자식을 만성적인 불안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원하는 곳에 닿으면 만사가 형통할까? 차별과 멸시에 대한 공포로 얻은 성취에는 오만이 뒤따른다. 다른 내면의 힘 없이 오만만 증식되는 건 안정장치 없이 고층 빌딩 위에 서 있는 것과 비슷하다. 상시적인 고소공포증, 즉 추락에 대한 공포감만 커질 뿐이다. 게다가 오만이 클수록 추락의 충격도 클 수밖에 없다. 그걸 보여준 게 전 조선일보 논설 고문 이규태의 글이다. 그의 글을 빌리자면 유럽 사람들은 상황이나 사정이 바뀌면 그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하향을 한다. 하지만 한국인은 사정이나 상황이 달라져도 하향은 끝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하향을 하게 될 때는 처참하고 처절한 심경에 빠진다.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도 저렇게도 살 수 있는 것임에도 차별과 멸시가 내면화된 이들에게 하향이란 처절하고 비극적인 추락인 거다. 그렇게 차별은 손가락질 받는 이들은 수치스럽고 손가락질 하는 이들은 불안하게 만들었다. 결국 그 누구의 삶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불안을 충전하고 있다면, 혹은 당신이 꿈꿨던 미래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자신에게 수치심을 느낀다면 스스로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치킨 배달을 한다 해도, 공장에서 미싱을 한다 해도 삶이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것일 뿐 그 어떤 삶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열심히 사는 것도 열심히 배우는 것도 마음껏 하시라. 하지만 누구의 삶도 모욕할 수 없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 단단한 자존감을 가질 것. 알랭드 보통은 어른이 된다는 건 냉담한 인물들, 속물들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는 의미라 했다. 살아보니 세상은 동화 같지 않다. 갑질에 붕괴하는 것이 새삼스러울 만큼 차별은 일상에 만연하고 속물의 조건적 관심에 의연한 척하며 무시하려 해도 마음은 주머니 속에 넣어둔 쿠쿠다스처럼 부서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세상의 기준과 평가에 상관없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라고. 그래, 말은 잘 알겠는데 그게 왜 말처럼 쉽지가 않을까? 자존감은 기본적으로 어린 시절의 경험과 부모의 양육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 부모와 애착 경험이 부족하거나 학대, 조롱, 방치, 비난을 경험한 경우 자존감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존감이 어린 시절 경험에만 평생 고착되는 것은 아니다. 살아가면서 변화한다. 자존감의 원리를 최초로 규명한 심리학자 너세니얼 브랜드는 건강한 자존감을 위한 두 기둥을 자아 효능감과 자기 존중감이라 이야기했다. 자아 효능감이란 자신을 돌보며 현실적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자기 신뢰이자 자신감이고, 자기 존중감은 스스로를 존중하며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마음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존감을 적절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을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자라왔다 해도 수십 장의 이력서가 거절당하고 회사의 소모품이 되어 일자리에서 내몰리는 상황에 스스로의 삶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자아 효능감을 느끼기는 어렵다. 또 조건으로 쉽게 서열을 나누며 차별을 권하는 사회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존중하라는 건 어쩌면 최면에 걸리자는 말에 가까울지 모른다. 세상은 자존감 없이는 점점 버티기 힘든 곳으로 변해가는데 개인은 자존감을 세우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돌림노래처럼 반복되는 자존감 문제를 해결하고 이 냉담한 세상에서 우리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는 두 가지 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축은 사회적 존중이라는 자존감의 토양을 다지는 것이다.
존중이 희소성을 지닌 경제제가 될 필요는 없다. 사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존중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공공재가 된다면 우리는 존중받으려 쩔쩔매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 존중을 공공재로 만들자. 서로에게 존중의 연료가 되어주자. 직급에 따라, 연봉에 따라, 직업에 따라, 겉모습에 따라 선별적 존중을 보내는 것이 아닌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조건 없는 공정한 존중을 보내는 것이다. 두 번째 축은 개인 스스로가 자존감에 대해 보다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진짜 자존감을 구분하며 자존감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존감은 우월함에서 비롯된 우쭐함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아서 얻어지는 일시적인 만족감도 아니다. 자존감의 본질은 자신에 대한 신뢰이자 행복을 누릴 만한 사람이라 여기는 자기 존중감이다. 이건 정신승리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자신을 신뢰하긴 어렵고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삶을 살면서 자신을 존중하기도 어렵다. 자존감은 스스로가 믿고 존중할 내면 세계를 세우고 그 신념을 바탕으로 삶을 선택하고 행동하며 책임을 지는 삶의 일련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내면의 힘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게 있다. EBS 다큐프라임 아이의 사생활에서는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다.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에게는 퍼즐 조각이 주어졌는데 과제를 어려워하자 자존감이 낮은 아이의 부모는 대신 해결해 주려 했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다. 자존감의 재료인 자신에 대한 신뢰와 존중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성공 경험이 축적될 때 생겨난다. 그리고 실험에서 보여주듯이 가장 중요한 건 그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되는 일이다. 스스로를 충분히 의식하지 못한 채 타인과 사회의 시선에 질질 끌려 사는 것으론 결코 자존감에 닿을 수 없다. 그렇기에 단단한 자존감을 세우기 위한 첫걸음은 분명하다. 나답게 살아가는 것. 그럼 나다운 삶에 다가가는 법에 대해 알아보자. 팔로우 미. 나다운 삶을 찾을 것. 나다운 삶을 찾을 것.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이 너답지 않게 왜 이래? 라고 말하면 여자 주인공은 도끼 눈을 하고 이렇게 대답한다. 나다운 게 뭔데? 그러게나 말이다. 나답게 살아야 한다는 건 익히 들어 알겠는데 나다운 게 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왜 우리는 나다운 게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까? 심리학자 제임스 마샤는 자아 정체성의 성취 정도에 따라 정체성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그 4가지 유형은 성취, 탐색, 폐쇄, 혼미 정체성인데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대다수가 낮은 정체성 지위인 폐쇄 지위 74.4%에 놓여 있었다. 폐쇄 지위란 기존의 사회 가치 체제를 그대로 순응하고 전념한 유형인데 이론에 따르면 이 지위가 낮은 정체성에 있는 이유는 위기의 부재에 있다. 인생에 위기가 없었다니 뭔 소린가 싶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위기란 보이스피싱을 당하거나 소개팅녀 앞에서 카드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 일이 아니라 목표, 가치, 신념에 대하여 자문하며 투쟁한 적이 없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투쟁하지 못했을까? 이는 자신에 대한 탐색과 자문의 과정을 권하지 않는 사회 문화에서 시작됐다. 과거 우리의 핵심 도덕이었던 유교에서 개인은 주변 환경과 관계 속에 상호 의존적인 존재였다. 개인의 정체성은 역할에 따라 결정되었고 자문과 탐색보다는 주어진 역할에 도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했다.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상에 맞추는 것을 아름다운 삶이라 여긴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만의 삶의 방식과 철학을 세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부모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사는 것에 더 익숙하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자신의 신념과 철학은커녕 자신에 대한 윤곽선도 그려내지 못하고 자소서 대신 자소서를 쓰게 된다. 그리고 이 상황을 끝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보다 결정적인 문제는 지독한 의존심에 있다. 어린 시절, 너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른을 따라야 한다는 말은 아이가 나약하고 열등한 존재임을 각성시켰다. 많은 부모는 아이의 나약함과 열등함을 이유로 자율성을 허락하지 않으며 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을 빼앗았다. 과정 없이 어른이라는 결과만 남은 이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기에 나이를 먹어서도 멘토를 찾아다닌다. 그러나 혜민 스님도 한비야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지 못한다. 나답게 산다는 것은 경험과 탐색 속에서 스스로를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익히는 일이다. 프리랜서가 된다고 해서 나다운 것이 아니고 특이한 취향을 가졌다고 해서 나다운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삶을 일구는 것이 나다운 삶이다. 그 시작을 위해선 당신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당신에 대한 글을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가치를 실현하며 살고 싶은지, 무엇에 행복해지는 사람인지, 나는 남과 어떻게 다른지 자기 감각을 찾자. 물론 많은 양의 지성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의존심을 버린다는 게 두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고민과 위기의 순간을 지났을 때 비로소 스스로가 신뢰하고 존중할 수 있는 나다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더 이상 삶의 질문을 유예하지 않을 것. 혹독한 경쟁 속에서 우리는 일단 공부하고, 일단 대학에 가고, 일단 좋은 스펙을 다지고, 일단 돈을 번다. 그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봄부터 겨울까지 해야 할 일에 쫓기며 어른이 됐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이야기를 한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그들에게 되묻고 싶은 질문은 좋아서 해본 일이 있나요? 아이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관찰하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주변 사람들을 잘 돕는 소위 착한 아이가 나왔다. 제작진은 아이에게 하고 싶은 일을 물었는데 아이는 엄마 심부름하기, 아빠 세차 돕기 같은 걸 답했다. 이에 남을 위한 것이 아닌 진짜 네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묻자 아이는 답하기 어려워했다. 오랫동안 하고 싶은 일이 아닌 해야 하는 일들에 매몰되어 자신의 욕구를 억눌러 온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에 대한 감각을 잃게 된다. 자신이 원하는 삶은 영원히 발견되지 않은 채 미지의 영역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를 원치 않는다면 해야 하는 일이 아닌 자신이 좋아하는 일과 자신의 감각을 되찾아야 한다. 이제 유예했던 삶의 질문들에 답해야 할 순간이다. 당연했던 것에 질문할 것. 한 마을에 부부와 시어머니 1살배기 아들이 살고 있었다. 밭일을 나간 며느리가 점심때가 되어 돌아오니 치매 걸린 시어머니가 닭죽을 끓여 놓았다고 했다. 감사한 마음으로 솥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닭이 아닌 아들이 들어있었다. 노망난 시어머니가 손자를 닭으로 착각하고 가마솥에 넣어 삶은 것이었다. 이를 본 며느리는 마음을 추스른 다음 닭을 잡아 시어머니께 닭죽을 끓여드리고 죽은 아이를 뒷산에 묻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이 아이 유기 사건은 놀랍게도 조선시대의 효부상이 세워진 미담이다.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당시에는 개인의 감정을 극단적으로 억압하고 도리라는 이름의 의무를 당하는 것이 미덕이었고, 이것은 아무리 우라가 치밀어도 화합을 위해 희생을 강요하는 통치 이데올로기였다. 나의 어린 시절에도 미덕이 있었는데 바로 근면성실이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몸이 아프거나 다쳐도 빠짐없이 학교에 가면 개근상장을 줬고, 칠판 위에는 근면성실이라는 그뿐이 쓰인 액자가 걸려 있었다. 왜 그랬을까? 근면성실을 최고의 미덕으로 배운 건 우리 사회가 제조업 기반의 사회였던 것에 있다. 제조업에서는 창의력이나 개성보다 근면함과 성실함이 가장 필요한 자질이었으니 말이다. 그렇게 선별되고 교육되는 미담과 미덕으로 아이가 솥에 삶아져 죽었는데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며느리는 감정불구의 아동학대 방조범이 아닌 의연한 효부가 되고, 열이 펄펄 끓어도 학교에 나오는 학생은 타의 모범이 되며,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했다는 유언비어가 퍼지기도 하고, 이슬람 국가에서는 자유연애를 한다는 이유로 딸을 죽이는 것이 명예가 되기도 한다. 그렇게 사회가 선별해서 미덕으로 심은 통념은 때론 괴담을 미담으로, 폭력을 명예로 만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사회의 미덕과 통념을 불변의 진리로 여기며 살아간다. 하지만 가치는 개인의 선택 영역이고, 우리가 삶을 지탱하기 위해 절실한 건 통념이 아닌 스스로가 세운 신념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경제학을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갔던 이의 말에 따르면 미국 대학에는 브레인 워싱 클래스라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 내용인즉 지금까지 배운 경제학 지식은 모조리 틀렸으니 두뇌를 세척하자는 수업이었다. 우리가 세계적인 석학들의 경제학 이론이 무엇인지 배울 때 그들은 그 이론의 어떤 점이 틀렸는지를 찾아냈고, 그렇기에 새로운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우리 당연했던 것들에 질문하자. 당신이 믿어온 것이 정말 당신 내면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어느 순간 의심 없이 따라온 타인의 목소리인지 묻자. 믿어왔던 진리에 대해서 질문할 때 우리는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통념이 자리에 우리의 신념을 채우기 위해 우리에게도 브레인 워싱 클래스가 필요하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휴가지에 가서도 바이어와 미팅을 완수한 김대리의 이야기가 훌륭한 사례로 올라왔다. 휴가 간 직원의 사적 생활을 방해한 회사를 고발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개수작이야. 누구의 기대를 위해서도 살지 않을 것. 나는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 대단한 포부나 큰 결단이 있었던 건 아니다. 쓰고 싶은 글이 있었고, 회사를 다니는 문제는 일단 책을 쓰고 나서 생각하기로 했다. 그러다 문득 난 어떻게 그런 중요한 결정을 이리 쉽게 내릴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생각해보면 내가 그럴 수 있었던 건 부모님의 양육 방식 때문이었다. 나는 살면서 부모님의 강요에 부딪힌 적이 없었다.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릴 때 의견을 주시긴 했지만 결국은 내 선택대로 할 수 있게 해주셨다. 게다가 중학교 시절까지 공부는 안 하고 만화책만 본 나와 달리 언니는 전교 1, 2등을 하는 우등생이었지만 단 한 번도 언니와 비교당한 기억이 없다. 그 덕분에 나는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않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에 익숙했다. 물론 그런 내게도 부모님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는 부담감은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 부담감도 잘라내는데 부담감이 크다고 사랑까지 큰 건 아니라 생각해서였다. 20대 중반 무렵 밥을 먹다가 부모님에게 나한테는 기대를 버리고 하숙생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다. 당연 욕을 먹었으니 기껏 키워놨더니 그게 할 소리냐고 하셨다. 하지만 그 뒤로도 계속 날 하숙생으로 생각하라고 말했다. 물론 나라고 왜 수지 같은 딸이 되고 싶지 않겠는가. 가능하다면야 나도 부모님께 유자식 상팔자를 보여드리고 싶고
그게 안 된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마음이다.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니 말이다. 하지만 내가 부담감에 짓눌려 산다고 부모님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건 아닌가 안절부절 못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우리는 그저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살아갈 뿐이다. 그 삶이 부모님 기대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건 사랑이 아닌 채무감이자 강박일 뿐. 내 삶을 책임지는 것이 나의 몫이라면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건 부모님 몫이다.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부모님에게 받은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채무감이라면 살며 최선을 다해 갚으시라. 하숙비를 내야 하숙생이 되는 거다. 하지만 우리 삶까지 저당 잡혀 살지는 말자. 우리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애써야 할 유일한 존재는 나 자신일 뿐이다. 나 외엔 무엇도 되지 않을 것. 초등학교 2학년 때 장래 희망을 말하는 시간이 있었다. 나는 퀴리 부인에 대해 어디선가 주워 듣고는 퀴리 부인과 같은 여성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실상 나는 정자와 난자 시절부터 과학자와는 거리가 멀게 태어난 사람이지만 초등학교 2학년에 나는 그런 공수표를 남발해도 괜찮았다. 9살짜리 꼬마가 구체적으로 물류회사에서 구매를 담당하고 싶다거나 중견회사에서 회계관리를 하고 싶다는 게 더 이상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나이를 먹어서도 우리의 꿈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이 될 것인가에 머물러 있을 때 발생한다. 예전에 한 피부과 의사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서울에 있는 의대를 나와 강남에서 피부과 전문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의사가 아닌 한 개인으로서 그에게 어떤 개성이나 철학도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성장하지 못한 아이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문득 그에게 지금 행복하냐는 질문을 했다. 그러자 그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라고 답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한 직업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지만 더 좋은 학벌에 더 큰 병원에서 일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할 뿐이었다. 많은 책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가진 이들이 실제로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더니 그가 그런 사람이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에 매달려 청소년기를 보냈던 그는 의대에 갈 수 있어서 의대에 갔다고 한다. 다른 생각을 할 여유는 없었고 대학에 가서도 빡빡한 의과 공부와 인턴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안정,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쫓으며 자신의 내면은 바라보지 못했고 그것은 그의 내면을 공허하게 만들었다. 그런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다. 자신의 공허한 내면과 희미한 정체성을 채우기 위해 의사라는 직업적 정체성에 기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행복하지 않았다. 의사가 되면 해결될 거라 여겼지만 더 큰 병원과 더 높은 연봉과 더 좋은 배경에 붙잡혀 있을 뿐 텅 빈 내면은 어떤 외적 가치로도 채워질 수 없었다. 물론 한 개인에게 직업은 단순히 돈벌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지만 직업이란 보다 자기다워지는 일이지 없는 자아를 창조하는 일은 아니다. 시작이 되는 눈뭉치가 있어야 눈덩이를 굴릴 수 있다. 내면은 돌보지 못한 채 외면의 가치만을 쫓는 한 언제나 비교 속에서 살 뿐 결코 진짜 행복과 자존에는 닿을 수 없으니 우리에게 절실한 건 우리를 증명할 명함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 없는 나 자신이 되는 것이다. 세상의 정답에 굴복하지 않을 것. 동네 커피숍에서 우연히 초등학교 원어민 강사인 캐나다인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녀는 내게 우리나라에 와서 이상하게 느낀 점을 이야기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스마트 스튜던트를 굿 스튜던트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녀가 봤을 때는 공부를 못해도 그 스튜던트일 수 있고 공부를 잘해도 그 스튜던트가 아닐 수가 있는데 말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 이꼬르 굿이라는 등식에 그녀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잘 산다 역시 비슷한 맥락을 갖는다. 잘 산다고 할 수 있는 요소에는 경제적인 기반 외에도 건강한 신체와 좋은 인간관계, 삶의 철학과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신미한, 이를 통해 느끼는 보람 등 다양한 가치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잘 사는 것, 웰비잉이란 오직 부자인 삶, 리치의 이야기로만 이야기된다. 왜 우리는 그 많은 가치들을 잊은 채 한 가지 가치로만 수렴하도록 프로그래밍 된 것인가? 아마도 6.25 심성과 반공 이데올로기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테다. 더는 침략당하지 않고 절망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던 6.25 심성은 두발 단속과 통금이라는 군대식 문화와 획일화된 통제를 따르게 했고, 반공 이데올로기는 다른 답을 논하는 것 자체를 불순하게 만들었다. 집단이 강요하는 한 가지 방식과 한 가지 답을 견뎌온 것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했던 우리의 생존 방식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뿌리내린 생각의 방식은 몇 세대를 걸쳐 이어졌다. 100억 달러 수출, 1000달러 소득같이 계량화한 한 가지 목표에 매진하게 했던 사회 방식은 5kg 감량, 토익 900점 달성 같은 개인의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고, 획일적인 사회 모습은 한 가지 답을 쫓는 개인의 모습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체지방 17%에 48kg이어야 하고, 밝고 겸손한 성격이어야 하며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가야 한다. 높은 기준의 단일화된 정답을 이야기하며 정답에 대한 병적인 찬사와 오답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을 서슴지 않는다. 그 속에서 졸지에 오답이 된 개인은 혼자 힘으로 그 부적절함을 견뎌야 한다. 그 결과 우리에겐 정답이 된 소수의 오만과 오답이 된 다수의 열패감으로 응축된 병적인 사회가 남았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다니엘 주터는 한국이 교육, 명예, 외모, 직업적 성취에서 스스로를 불가능한 기준에 획일적으로 맞추도록 너무 큰 압박을 가하는 나라라 이야기하며,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한국을 불가능한 나라라 평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는 과연 가능한 존재인가? 모두가 날씬할 수 없고, 모두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격일 수 없고, 모두가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갈 수는 없다. 아니, 모두가 그렇다면 그거야말로 은하철도 999에 나올 법한 비정상적인 행성일 뿐이다. 만약 사회가, 세상이 당신에게 어떤 정답을 강요한다면 당신은 그 이유를 물어야 한다. 합당하지 않은 정답에 채점되어 굴복하지 말아야 하며 그 정답들에 주눅들어 스스로의 가치를 절하해서는 안 된다. 좋은 학생에는 여러 정의가 있고 잘 사는 것에는 여러 방법이 있으며 우리는 각자의 답을 가질 권리가 있다. 우리는 오답이 아닌 각기 다른 답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